네, 2교시입니다. 앞으로 한 15분 정도씩 쉴게요. 그래서 그냥 딱 계산해 보시면 알고, 아니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 그룹별로 밥 먹기 했잖아요. 그죠? 밥 먹기 하다 보니까 종합반 분들하고, 쉬는 시간을 알려줘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몇 분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려갔다 올라오고 막 하면은 까먹잖아요. 물론 알려줘도 까먹는 경우가 있고,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15분을 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 가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데일리 테스트는 청구치 데일리 테스트가 지금 출력을 안 해놨네, 또 학원에서. 그래서 수업 끝나고 가져가시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2교시 끝나고 비치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수강생이 지금 150명이니까 딱 150명이 더 앉을 수가 없어서 150명이니까 그게 하나를 출력하려고 해도 되게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수업이 12시 반쯤 끝날 예정인데, 끝날 생각이네. 하여튼, 끝날 것 같은데, 그때는 있을 거예요, 100%. 근데 혹시 가능하면 2교시 끝나고 비치할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고. 미리 좀 나눠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내일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복습용으로 청구치를 좀 풀어드리고, 자료는 그냥 미리미리 한 3번에 걸쳐서 드리거나, 아니면 뭐 하루 빵꾸 내고 뭐 다음날 드리거나, 그냥 널널하게 할게요. 뭐 우리가 막 하루에 데일리 테스트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 할 때는 막 하루에 데일리 테스트 막 3시간 풀고 이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내일 하루 그냥 빠지고 그냥 모레 나눠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금전지급 청구만 나눠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그동안 푼 게 있으면 좀 해설을 하거나, 같이 풀 테니까 뭐 그렇게 안 풀고 와도 큰일 날 건 없는데 혼자 풀어보긴 해야 돼요. 혼자 풀어봐야 좀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내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주 혹은 이번 주 말부터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 별건 아니지만 변시 기출 문제를 좀 나눠 드릴게요.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수강생 150명이면 40페이지씩 하려면 한 10,000페이지 정도 되게 많거든요. 양이 좀 종이 낭비일 수도 있지만 별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기출 문제집을 사서 뭐 보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좀 모아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나올 편집된 부분. 근데 이번에 제가 기출 문제집을 내면서 좀 신경 썼던 게, 실제 그 당시 출제됐던 페이지랑 완전히 일치를 시켰고요. 작년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문장도 자네 섭섭하네에서 이 페이지가 끝나면 그것도 좀 똑같이, 그러니까 왜냐면 2장짜리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들 중에는. 그런 것도 가능한 똑같이 해서 실전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뭐 글씨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좀 나눠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지만 데스크에 가서 찾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를 뭐 현장에만 그냥 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거의 10,000부 정도를 조교가 가져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내가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가서 또 복사해 놔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이것도 학원에 좀 부탁을 해서, 교재에 있는 건데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연습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나눠드리는 거니까 그냥 수업에 와서 받아가시고, 내가 오늘 수업 못 듣겠다 하면 뭐 친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들러서 수업을 못 들어도 뭐 가지고 가시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뭐 원래 수업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부터 나눠드리고요. 자, 로스쿨 민법의 정석을 꼭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거를 굳이 어제 공지 문자를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왜냐면 또 괜히 제 책을 샀다가 뭐 이 수업 때문에만 샀다가, 물론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모두에게 아니 저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 책 뭐 하나 사주시면 저한테 2,000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한테는. 근데 굳이 샀다가 별로 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로민정으로 계속 같이 해왔던 분들은 중간중간에 특히 요건 사실론 할 때랑 변시 기출 문제를 풀 때 어떤 법리가 로민정에 있다라고 말을 할 거고 페이지를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펴서 보지는 않을 건데, 정말 필요하면은 이제 로민정 미소지자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좀 복사를 해서 나눠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말로 설명을 할 거니까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시기 쉽게 할 테니까, 로민정 안 보시는 분들은, 로스쿨 민법의 정석을 안 보시는 분들은, 저기 로민정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에도 거의 있는 거거든요. 뭐 간혹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 내용이구나, 내가 기록형이 아니어도 원래 알았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로민정에 있죠?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거 알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모가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2편이 변시 모의고사를 좀 변형해서 좀 응용을 해서 낸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번 수업에서는 두 번째 책인 변시 기출문제만 가지고 열심히 풀 건데요. 이 변시 모의고사는 마지막 날 거의 종강일에 즈음해서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를 잡아서, 그러니까 변시 기출문제까지 다 푼 상태야. 이제 우리는 진짜 모든 연습을 충분히 했어. 근데 변시 모의고사에
기가 막힌 쟁점이 하나 나왔는데 아직 변시에 안 나온 게 있다는 걸 제가 찝어드릴 거예요. 그냥 그런 수준에서 할 거고요. 사실 이 변시 모의고사 해설 부분은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엑기스에서 설명했던 기재 방식과 기출문제에서 써야 되는 기재 방식을 완벽히 일치시키느라고 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거짓말 안 하고 매일 2시간씩 잔 것 같아요. 지난주랑 잠을 못 잤어요 거의. 그래서 그거 맞추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고백하건대 이 편은 그렇게는 못했어요. 여기 있는 청구 취지는 당시 채점 기준표 기준으로 그냥 내비뒀어요. 그냥 그걸 내가 일일이 고치기도 너무 힘들었고 또 고치다가 고민되더라고요. 그냥 당시 출제위원회 했던 데 내비둘까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편은. 근데 뭘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혼자 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 질문하는 건 좋아요. 이거 뭐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선생님이 알려준 기재례로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은 뭐 할 수가 있는데 수업의 주된 이 대상은 이 부분의 목적은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면 소용이 없고요. 변시가 끝나고 마지막 날 해야 의미가 있어요. 변시에 안 나왔던 거 중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정도 해가지고 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뭐 하루 정도는 보강을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만 힘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 있는 걸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마지막 주 일요일 저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지금 레벨업 클래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뭐 강의는 따로 없더라고요. 실전 기록 강의가 있는데 그걸 뭐 선택적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별로 없고 토요일까지 이제 그 기본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특별히 강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또 서운하실까봐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그 14일 일요일인데 그쪽 저녁 쪽으로 촬영 일정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서 한 회 정도만 좀 많이는 아니고 한 회 정도만 보강하면 제가 여유 있게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낫잖아요, 그죠? 좀 여유 있게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번 주에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번 주에 그냥 1시까지 풀로 채워서 하고 뭐 보강을 하지 말까 했는데 그 전체 이 사이클이랑 여러분이 지금 더블로 강의 듣는 사람도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강의 좀 짧게 끝내고 보강을 따로 속편하게 잡는 게 안 편한가요? 어쨌든 속편하게 보강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청구 취지죠. 정말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설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175점 중 7, 80점이 돼 있고 배점 비중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득점 방식이 명확하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득점 방식이 명확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받고 못 받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훈련해서 기계처럼 나오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나번에 보면 둘째 줄에 금액이나 내용이 틀리면 감점이 매우 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청구 원인을 먼저 쓸 걸 권하긴 해요. 왜냐면 청구 취지 썼다가 또 지우는 것도 그것도 복잡한 일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청구 취지를 먼저 쓰고 싶으면 반드시 청구 취지와 청구 취지 사이에 2줄 이상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구 취지를 수정해야 될 일이 무조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방식도 뭐 가능해요, 충분히.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청구 취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청구 취지를 만약에 청구 취지를 제 말대로 청구 취지를 뒤에 쓸 거면 최소한의 시간을 따로 빼놓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정하기 나름인데 뭐 1시간 이상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시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청구 원인을 쓰다가 종료 1시간 전에는 종료 1시간 전이 가까워지면 청구 원인을 빨리 마무리하는 거예요. 뒤쪽은 그냥 왁구만 잡고 목차만 잡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종료 1시간이야. 그럼 나는 약속한 것처럼 청구 취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1시간 동안 쓰라는 게 아니라 빨리 쓰면 30분 동안도 써요. 그래서 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 취지는 누락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 글자 두 글자 틀리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게 답답하면 청구 취지부터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다. 각 항목별로 청구 원인을 쓰다가 시간이 임박하면 일단 청구 취지를 먼저 완전하게 쓰는 식으로 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읽는지를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제가 안 읽는 부분은 그냥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이 책을 뭐 두꺼운 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지금 시간도 없는데 계속 줄여야 돼요. 양을 계속 줄여야 됩니다. 청구 취지 작성법 첫째 줄에 있지만 간단 명료 무색 투명해야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주된 주문을 먼저 쓰고 소송 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서 셋째 줄에 뭐 두 문자 뭐 청소가 이거 뭐 성민이가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귀여워서 내비뒀고요. 청구를 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소송 비용, 가집행. 저는 소가 이렇게 하는데 뭐 청구 구하는 내용 맨 앞에 쓰는 건 당연하니까 소송 비용을 먼저 쓰고 가집행을 마지막에 쓰니까 항상 마무리는 가집행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할게요. 본론 잠깐 하나 둘 먼저 공부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메인 테마만 몰아서 보고 딱 청구 취지를 끝낼 겁니다. 내일까지 해서. 자, 이 책을 좀 넘겨볼까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반드시 적어야 되고 주면 점수인데 안 쓰면 진짜 이건 바보예요. 안 쓰면. 기재례에서 그 외 기재례에 두 번째 기재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무조건 이렇게 써요. 거의 이렇게 쓰지 않는 답안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일부를 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멋진 신사라 그랬나 아까 했던 그렇게 되니까 숙련은 없나? 어쨌든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집행 선고입니다. 가집행 선고 아주 중요하죠. 별표를 꼭 하시고요. 가집행 선고 틀리면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익혀두시고 이제 절대 틀리지 마세요. 가번에 뭐 둘째 줄을 보면 마지막으로 기재한다. 마지막 청구 취지가 가집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빼먹으면 점수 없고 쓰면은 이거는 그래도 뭐 3점, 뭐 5점 이 정도 주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형이 되게 신비주의를 고수했는데 요즘 하는 짓을 보니 형의 신비가 확확 깨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형의 신비 확확 이렇게 외우세요. 1번에 형성 청구의 형, 2번에 의사의 진술에서 의, 3번에 신분, 3번 옆에 비재산권, 신분 비재산권, 신비. 그 다음에 확인 청구의 확.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중요해요. 5번 별표하고요. 5번 지금 또 공부합니다. 자, 그 1, 2, 3, 4번 이따 설명할게요. 5번. 이행기 도래가 판결 확정 이음이 명백한 경우. 자, 이건 어떤 교재들은 장래 이행의 소인 경우라고 쓰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장래 이행의 소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해서 가집행 선고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장래 이행의 소의 뜻은 뭐죠? 뭐가 장래인 거예요? 변론 종결 이후를 장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종 이후에 받을 수 있을 때 그런 경우를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하고요. 장래 이행의 소라는 이유만으로 가집행을 못하진 않아요. 근데 5번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행기 도래가 판결 확정 이음이 명백한 경우만큼은 가집행을 못해요. 자, 가집행이 뭐예요? 판결이 3심까지 가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임시로 집행하기 위한 건데 이행기 도래 자체가 확정 이유가 명백하다면은 1심만 끝나고 2심만 끝난 상태에서 가집행을 못하겠죠. 그리고 외우시면 되겠죠. 사행이치 소송에서의 가액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사행이치 소송은 사행이치 소송이 확정돼야만 가액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가액배상은 장래 이행의 소는 맞나요? 뭐 장래 이행의 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한 장래 이행의 소가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하면서 변직이 도래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별표합니다. 가액배상 청구에 가집행을 쓰는 실수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지급 청구는 다 가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가 쓴 청구 취지인데도 너무 무색하게 잘 썼기 때문에 너무 무색해서 읽다 보면은 이거 뭐야 금전이네 하고 가집행을 쓴다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형성 청구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행위 취소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 중에 등기 절차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행위 취소는 청구 취지가 어떻게 나와요? 사행위를 취소하는 청구 취지랑 등기를 말소하든지 뭐 진명소 이등을 하든지 아니면 가액배상인데 전부 안 되잖아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은 등기뿐만 아니라 승낙 청구랑 통지 청구, 통지 청구가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승낙 청구가 드디어 나왔고 통지 청구가 나올 겁니다. 다 나올 거. 하여튼 승낙 통지는 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채권양도 통지 말하는 거죠. 채권양도 통지는 어떤 때 구할 수 있을까요? 사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권양도가 사행위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수익자 네가 빨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라는 게 청구 취지가 될 수도 있고요. 대상 청구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너 지금 수용됐고 수용 보상금 채권 생겼는데 수용 보상금 채권을 나에게 양도하고 빨리 그 수용 보상금 아니면 그 공탁을 했다면은 그 공탁소에 대해서 통지해라. 이게 작년 변시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참고로 뒤에서 보겠지만 승낙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통지는 통지를 하라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보시고 신분 비재산권은 일단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 인지청구 나오면 돌 것 같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나온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청구 안 합니다. 확인을 뭘 하겠습니까? 자, 1번의 형성 청구와 4번의 확인 청구는요. 사실 집행을 할 게 없는 거예요. 형성은요. 법질서만 형성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는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할 게 없어요. 확인도 마찬가지죠. 소유자가 너임을 확인한다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5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6, 7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마번에다 별표하겠습니다. 우리는
라번에 5번에 별표를 했다면 마번에 별표를 하시고요. 동시행 청구, 선의행 청구, 대상 청구도 얼마든지 가집행을 써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금 말했던 형의 신비 확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동시행인데 등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집행을 못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의행 청구를 또 밑으로 빼봐요. 선의행 청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의행 청구는 장래행위 청구예요. 이것도 하나 질문해볼까? 동시행 청구는 장래행위 청구인가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동시행은 동시에 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걸로 보통 보고요. 선의행은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장래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을 쓰실 때 혹은 사례형 문제를 풀 때도 선의행으로 청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항상 써야 돼요? 장래행위소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가 2줄이든 3줄이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행 판결을 받을 때 우리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안 쓴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 동시행 청구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하라. 가집행 쓰나 안 쓰나? 주된 청구 취지 부분이 지금 등기 부분이에요. 돈 달라는 거예요. 소유권 전 등기를 받은과 동시에 1억 원을 달라는 거니까 돈 달라는 거죠. 가집행 씁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면 1억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소유권 전 등기를 하라는 거면 그런 거면 가집행 안 쓰겠죠. 왜? 등기에 관한 거니까. 이해됐어요? 예. 지금 여기 내 말한 거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더 안 할 거예요, 수업을. 이거는 그냥 그리고 가집행 이러니까 했죠, 안 했죠 막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은 오늘 하고 끝이에요. 뭐 파이널 강의할 때 뭐 요 중에 몇 개 정말 아주 치명적인 거 몇 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기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끝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집행 선고를 하는 경우를 따로 정리해 볼까요? 필기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로. 금전. 그러니까 모든 금전은 물론 아니죠. 그냥 이건 통상적인 거예요. 근데 금전, 그다음에 인도, 철거, 퇴거 이런 게 있겠죠. 항상 된다는 건 아닙니다. 금전, 인도, 철거, 퇴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가집행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집행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보면 가집행할 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가집행과 할 수 있다를 띄어서 쓰진 않아요. 가끔 제가 오타를 다 못 잡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붙여 쓰시고 뒷페이지에 하나만 기재해 볼게요. 뒷페이지 볼게요. 시험에 나올 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62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두 번째 기재례죠.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 기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제1항 중 건물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건물 인도 부분이라고 쓰는 게 이렇게 짧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금전 지급 그다음에 금전 지급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물 철거 부분, 토지 인도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집행이 1항, 2항이 있다고 해서 각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진 않아요. 가끔 그렇게 쓰는 강사절을 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은요 의무를 이행할 때 이것저것 이행하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에 관한 거지 가집행이 항이 3개라고 각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통 안 씁니다. 실무에서는. 감점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메인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죠. 이행 청구 들어갑니다. 이행 청구가 시험 문제의 한 80% 90%죠. 형성 청구랑 확인 청구가 나왔을 때 조심해서 이제 써야 될 거고요. 형성 청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글쎄 이혼이 시험에 나오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행위 취소가 나올 것이고 정말 미쳤다 싶으면 이제 공유분할 청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기재례만 좀 익혀두는 걸로 충분하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행위 취소 소송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끔 상법에서 이제 주총결의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도 굳이 말하면 형성 청구는 되겠죠. 자, 근데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행 청구고요. 심할 때는 이행 청구만으로 기출된 적도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성 청구, 확인 청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행 청구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기재례는 별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책이니까 그냥 개관하려고 모아놓은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박스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를 하라라는 식으로 쓴다는 거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거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가로 1번 금전지급 청구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가로 1번은 그냥 양가로 1번에다 여러분 그냥 동그라미 치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버릴 부분 이 책을요 막 정독 통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부분만 읽는 거고요. 지금 시간 없어요. 우리 그 시간에 그 민법책 한 번 더 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는 거는 읽으면 좋겠다. 내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읽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들이고, 뭐 밑줄까지 치는 부분들은 좀 막판에까지 좀 보셔야 되는 기록형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기록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양가로 1번 꼭 읽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넘어갈게요. 너무나 잘들 아시겠지만 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청구 원인에만 가능해요. 뭐 그냥 여담인데 여담이니까 밑줄은 씨 말고 읽어볼게요. 가끔 교수 답안에 편의상 1천만 원과 같이 한글로 적기도 하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기재하는 건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그런 소장을 받게 되면은 변호사 이거 이상하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감점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교수님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1억 원 이렇게 쓰시거든요. 채점 기준표 같은데 여러분은 절대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양가로 3번에 보면 무색 투명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금전의 성질을 안 씁니다. 대여금, 손해배상금에다가 이런 가볍게 뭐 연필 같은 걸로 X해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감점이에요. 이거 말고 감점할 게 별로 없어, 청구취지. 그래서 대여금 얼마 이렇게 안 써요. 자, 그래서 퀴즈 예외가 있어요. 청구취지인데 대여금이라는 말이나 이 금전의 성질이 나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의 예외는 여기 어딨나 그 각주 11번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서 재산분로로서라는 채무의 종류를 표시해주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가사소송이. 그러나 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니까 참고고요. 발표할 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확인 청구예요. 확인 청구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임차권 확인을 구하잖아요. 그럼 어떤 종류의 임차권이 나한테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구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거기 그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00만 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청구 취지에 보증금, 차임 이런 말이 등장을 안 하는데 그리고 채무 부존재 확인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받은 한 그런 차용금 채무는 얼마를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채무가 얼마만큼 있다는 걸 확인을 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유색해집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확인 청구에도 설명이 있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볼게요. 대여금 1억 원 무이자 약정에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소재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미 돈을 달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자 돈을 빌려주고요. 소비대차인데 변제기가 없으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아요? 돈 달라고 말한 다음 날이 아니고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죠. 민법 603조 기본이에요. 민법 603조는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상당 기간을 딱 며칠로 확정하기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낼 때는 이미 상당 기간을 최고를 했고 귀찮으니까 소장 부원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만 지연 손해를 청구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줘요. 이해되셨죠? 그 상당 기간이 며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청구시 어떻게 됩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그 밑에 네모 박스에 음영에 제가 이번 책 내면서 부탁한 게 음영을 제발 연하게 해달라고. 음영 진한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거기 색깔이 안 먹잖아요. 자, 그래서 및 이에 대한 여기 네모치겠습니다. 및 이에 대한 이거는 뭐 항상 쓰는 거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대하여로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는 관한 이렇게 쓰는 분들 이건 큰일 납니다. 관한은 100% 감점입니다. 그리고 대하여는 감점을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한인데 대하여로 써야 될 때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에 대하여는 몇 월 며칠부터 이거에 대하여는 해서 요거는 이렇고 요거는 이렇다 할 때는 대한는이 안 되니까 대하여는으로 쓰는 거죠. 그 외에는 대한으로만 써야 돼요. 근데 이 대한을 대하여로 쓴다고 해서 감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쓰실 이유는 없잖아요. 대한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대한. 그러면 계속 청구취지 위에 거 볼게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지연 손해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장 부본도 띄었습니다. 그냥 알아는 두세요. 뭐 많이들 붙여 쓰는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다음 날도 붙여 쓰는 게 관례화됐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TMI인데 우리 국어에 다음 날을 붙여 쓰면 썸데이가 되고요. 띄었으면 넥스트데이가 돼요. 더 넥스트데이가 되니까 사실은 띄었어야 돼요. 그래서 TMI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소송 촉진 특례법을 찾아보면 다음 띄고 날이라고 돼 있어요. 더 넥스트 데이니까. 근데 소장과 판결문은 그냥 관례가 굳어졌어요. 붙여 쓰는 걸로. 정말 쓸데없죠. 근데 그냥 고민하실까봐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시험 보실 때까지.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세요.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책에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올해 6월부터 12%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12%예요. 왜냐하면 내년 1월에 출제될 문제는 소장을 지금 쓰라는 건데 지금 쓰는 소장은 무조건 연 12%죠. 자, 근데 어떻게 돼 있죠? 이 법이 개정돼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각주 나오면 봅시다. 그 다음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입니다.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이제는 좀 쓰지 마세요. 이제는 좀 쓰지 말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감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법원의 판결문은 지금 100%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옛날 사람인 척하면서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재실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무시하셔야 됩니다. 학교 자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민재실 자료 같은 거. 무조건 비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무조건 돈이라고 써야 됩니다. 금원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근데 저 뒤에 보다 보면 금액이라는 말은 씁니다. 금액이 나올 때가 있어요. 미리 잠깐만 그냥 암시를 해드리자면은 그 뭡니까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남는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공제할 금액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러이러한 금액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제할 금액이 정액으로 나왔으면 뭐 1억 3,200만 원이면 1억 3,100만 내가 알아서 그냥 공제하면 되잖아요. 뺀 돈으로 하면 되지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건 다 민법 실력이야. 보증금에서 공제할 돈이 정액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인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잖아요. 그걸 빼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금 내가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그 돈을 공제한 보증금을 줄 테니 그와 동시에 인도하라 하잖아요. 이때 그 돈을 금액이라고 씁니다. 금액을 공제한 그 다음 어떻게 쓰느냐? 나머지 돈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이해되셨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은 뭐 필기 열심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내일 강조할 임대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뒤에 기재해서 보시면 되겠죠.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저 밑에 보면 그에 관한 X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맨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금원은 되게 올드하다 기재가. 그래서 감점사유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다만 청구 원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밝혀주는 것은 점수가 배점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몇 프로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아까? 청구 원인 끝날 때 항상 그랬잖아요. 피고는 뭐뭐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쓸 때는 유색하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볼까요? 눈으로 보고 기억에 남겨둡시다. 잠깐만요. 눈으로 볼게요. 이거 가지고 계시죠? 아까 소장. 여기 소장에 보면 45페이지, 46페이지 그냥 잠깐만 볼 거니까 눈으로 46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청구라고 돼 있고 열심히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하고 맨 마지막 두 줄 따라서 피고 김영철은 46페이지 맨 밑에 원고에게 며칠부터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 150만이라고 써도 되죠. 아라비아 안 써도 되죠. 청구 원인이니까 계산한 돈이라고 안 하고 손해배상금이라고 써야 돼요. 이거 하나도 안 빼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요것이 만약에 대여금과 이자로 나와 있으면은 뭐 대여금 얼마 및 이에 대한 뭐뭐뭐 계산한 이자 혹은 뭐 지연손해금 이렇게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배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주 크진 않겠지만 소결 안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바쁘면 또 못 쓰는 거죠. 예, 바쁘면요. 뭐 소결 부분을 그냥 청구 취지를 그냥 뭐 대충 그냥 반복해놔도 뭐 됩니다. 그래서 큰 상관은 없어요. 소결에 아주 큰 점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볼게요.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정말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기간을 완벽하게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책에 그게 이제 뭐 다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 지연손해금은 이렇게 보실게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당일부터 계산하는 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여 당일부터 이자를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서 이거를 보통 이자를 계산을 하잖아. 이자를 받기로 하잖아요. 오늘 빌려주면 오늘 하루치 이자가 당일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부당이득일 당일입니다. 당일의 부당이득이죠. 자, 남의 땅에 내가 점유를 들어갔어요. 밤 10시에 들어왔어. 그때부터 계속 며칠째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하루씩 월 얼마의 비율로 내가 부당이득을 받아야 되는데 첫날 빼줍니까? 뭐 애누리예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첫날 네가 밤 10시에 들어오든 아침 10시에 들어오든 하루 내 땅을 사용했다는 게 그걸 24시로 나누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걸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당일부터 계산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책들이 많이 틀려요. 부당이득을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자, 그래서 당일부터 받는 것 중에 비슷한 게 유사한 게 뭐가 있냐 하면 548조 2항이 있어요. 금전.
받은 날로부터. 매매 계약을 해제해가지고 매수인이 자기가 매도인에게 준 게 계약금 준 날짜 있을 거고 중도금 준 날짜 있을 거고 잔금 준 날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원사회복한테 돌려받을 때 이자를 가산하잖아요. 준 날 당일부터 붙이는 거죠.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당일이 아닌 거고 다음 날인 게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지연손해금이죠. 지연손해는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근데 다음 날이라고 외울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 다음 날이에요? 변제기까지만 해도 갚으면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변제기 밤 12시까지 갚으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 날부터 이 지연이자 붙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만 얘 왜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지연손해인데 당일부터 바로 받는 게 불법행위랑 불법행위의 혹은 그 다음에 어음수표에서 지급일이 있겠죠. 요거에 대한 지체책임이에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지체책임인데 이 지체책임은 이렇게 위랑 똑같이 써드리려면 이거는 변제기 이게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일 행위 당일 혹은 어음수표는 지급일 당일에 지체책임이 바로 붙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거래 어음수표의 특수성과 불법행위 나쁜 놈이니까 그냥 나 오늘 오후 5시에 나 때렸어, 다쳤어. 그러면 치료비인데 오늘 하루부터 나는 지연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것만 특이한 거죠. 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면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해요? 소멸시효의 뜻이 뭐예요?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날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 기산일을 굳이 다음 날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약간의 예외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충분히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 틀리면 이거 엄청나게 감점됩니다. 돈 빌려준 날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2016년 5월 1일에 대여를 해주고 이때 변제기를 문제를 딱 내기 좋게 하려면은 1년 뒤로 하고 싶을 때 2017년 4월 30일로 합니다. 보통 잘된 문제는. 왜냐하면 이날 이자가 하루치가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1년 뒤에는 4월 30일까지 카운팅이 돼야 딱 맞거든요. 그리고 지연손해는 어떻게 붙겠어요? 지연손해는 원래 변제기 다음 날이니까 5월 1일부터가 지연손해가 딱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사례 문제나 교수 학계에 계신 교수님이 내거나 심지어 기록형 문제에서도 이거를 일반인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5월 1일에 빌려주면서 야 1년 뒤니까 5월 1일에 갚아 이럴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5월 1일로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하루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변제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약정이자를 연 10%로 했는데 이 약정이자 연 10%는 이 뒤에도 어떻게 적용돼요? 지연손해에서도. 어차피 10%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10%를 계속 이거 통과해서 계속 소장본 송달일까지는 10%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5월 1일인지 30일인지가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가장 문제를 깔끔하게 내는 방법은 저 날짜랑 1년 뒤 날짜가 이렇게 하루가 앞서야만 정확하게 1년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례형에서는 무시하시고요. 사례형 뭐 대충 내기 때문에. 자, 둘째 줄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별표 2개 해도 되고. 대여 당일부터 변제기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죠. 29페이지 본문 둘째 줄. 그리고 연 24%는 이자 제한법의 현행 24%라는 겁니다. 자, 12번 각주 중요하니까 별표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변시 기록형에서 가령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취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자 제한법을 넘는 약정 이율에 의한 충당을 주장할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내가 채무자는 맞는데 내가 이 저당권을 말소하려면은 돈을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하거나 얼마를 갚을 테니 말소하라고 청구를 할 텐데 피고가 보낸 편지들을 보니까 너는 임마 연 30%를 주기로 했잖아. 그럼 아직 채무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항변 등에 대한 반박 항목에서 이자 제한법으로 반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이라서 반박을 작성할 필요도 없이 쿨가이, 완전 쿨가이. 청구 원인, 아까 제가 협의의 청구 원인 기억나시나요? 거기다가 그냥 약정이율의 이자 제한법 내인 연 24%의 금액을 변제할 테니까 너는 그러면 근저당권을 그걸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상대방 반박을 쓰지 말라는 교수님도 계세요. 출제를 많이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은 왜 그러느냐? 이자 제한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방 항변 이렇게 막
따로 목차 잡아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자 제한법이 있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미 이자 제한법으로 계산 끝내놓고 그냥 반박을 쓰지 말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마저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100번 타당한 견해이나 득점 사유 누락이 불안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나마 반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한 줄, 두 줄 정도. 그래서 쓴다고 점수를 깎진 않아요. 이거 직권조사하는데 왜 썼어? 이 TMI 녀석 막 이러면서 감점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두 줄만 쓰는 거지 그냥. 이자 제한법 어쩌고. 이해됐죠?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본문으로 올라가서 정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민사대여금은 이자를 정하지 않을 때 무이자 약정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와 무이자는 다른 말이죠. 이자 약정 무 이거랑 무이자 약정은 다르죠. 이해되셨나요? 이자 약정 무인 경우에 민사는 무이자 약정이에요. 근데 상사는 어때요? 이자 약정 무이면 무이자 약정이 아니다? 이자가 무조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상사라고만 말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상사대여금만 그래요. 상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대여야 하는 게 아니라 영업에 관해서 대여야 돼요. 두 가지 키워드. 상인이 동그라미 치고 영업에 관하여 동그라미 치고. 이때는 이자 약정 무라도 연 6%를 받을 수 있어요. 상법 55조입니다. 55조 1항인가 아마 그럴 텐데 하여튼 뭐 55조니까 써놓으시고 별표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모든 상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상사 대여금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상사 대여금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그 정의는 필요 없고요. 상인이 영업에 관해서 대여한 경우만 그런 겁니다. 뭐 기록형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뭐 고물상 영업을 하는 뭐 누구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과 관련해서 대여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셨죠? 예, 요거 지금 기억해 두세요. 제가 다음 주에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질문을 던질 거예요. 기출문제 이게 지금 해설사가 다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지연손해금은 이행 지체일부터 다감날까지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이행 지체한 날부터 지체한 날 다음 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변직이 다음 날인 거지 이행 지체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주 13번 정리하면 되겠죠? 지연 이자의 기산점은 대여금 청구는 변직이 다음 날인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당일부터입니다. 그런데 3번 봐봐요. 부당이득 반환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일까요? 부당이득 반환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요? 아까 내가 당일부터라고 했지 않았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부당이득금이 언제 붙냐라는 거예요. 사용이익이 언제부터 붙어요? 그냥 무조건 너 부당이득 하게 한 다음부터. 근데 지금 이거는 지연손해금 총정리잖아요. 부당이득금도 거기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겠죠. 근데 부당이득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겠죠. 이것도. 이해되셨나요?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해드린 건 부당이득이 언제부터 붙냐는 소리고요. 지금 각주에 정리하는 것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가 언제 붙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또 시험에서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가 보통 제가 예를 든 게 네가 이 토지를 점유한 날이 있는데 점유 사용한 날이 있는데 그때부터 부당이득이 계속 붙는데 여기에 또 지연손해금도 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장 청구 취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연손해금 쓴 기억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청구 취지를 몇 월 며칠부터 이 사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데 사실 그건 지연손해금 청구를 안 한 거예요.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시 거기다가 매일매일 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 얘기긴 한데 이게 변시단과 관련이 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무에서 계속 소송하다가 이 자식 봐라 지금 오늘까지 부당이득금이 얼마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까지도 인도를 안 했는데 오늘까지 부당이득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청구취지 변경서를 내는 거예요. 오늘까지 계산했더니 정액으로 1억 3천이야. 그러면 이거는 1억 3천 빨리 내놓고 1억 3천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금이잖아요. 오늘 청구할 테니까 너 이거 받은 다음 날로부터 청구취지 변경서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소송이니까 연 12%에 이제 12%죠.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하고 추가 청구 취지로 그 다음 날로부터는 인도 완료일까지 또 월백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까지 부당이득금이 잘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2회 변시로 기억합니다. 송무중, 김갑동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김갑동에서 뭐 사람 이름은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김갑동에서 소유주로 송무중으로 바뀌는데 피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인 송무중은
그냥 귀찮으니까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의 비율로 계산한 열린 결말로 청구치를 쓰지만 김갑동이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뭘 붙일 수가 있어요?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2회 변시가 그렇게 3회였나? 2회 변시인가 3회 변시인가 그게 원고가 둘이었어요. 원고가 둘이었고 그래서 김갑동 성무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 뭐 어떻게 변형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에도 지연손해 붙는다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에도 지연손해가 붙어요. 근데 과연 그것을 청구 취지에 쓸 것인지는 여러분이 잘 골라야 되는 거죠. 뭐 복잡해지면 우리 뭐 쓸 때 불법행위 같은 게 복잡하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뭐 모의고사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지연손해금 청구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됐죠?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올라가서요. 4번 어음금 나와 있네. 어음 만기 당일부터죠. 이게 어음금이랑 여러분 뭐예요?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랑 좀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이건 당일부터 지연손해가 붙는 특이한 놈들이에요. 얘네 둘만 그런 거예요. 지연손해인데 당일부터 붙는 건 얘네 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너무 민법적인데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형 수업 시간에 민법 공부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빨리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지연손해금은 적용된다. 지연이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지연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법정이율인 연 5%, 상법 연 6%, 일방적 상행위도 지연손해금 6%는 적용될 것입니다. 어음수표법 연 6% 이율이 적용된다. 어음수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만약 당사자가 이자 약정만 했어요. 돈 빌려주는데 1년 뒤에 갖고 연 10%야 라는 식으로 했을 때 지연손해금이 같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10% 받겠다는 거는 지연손해금도 10% 받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 예를 들어서 너랑 나는 친구니까 1년 뒤에 갖고 연 3%만 해 라고 했을 경우에 지연손해금에 갖다 쓰지 못하고 반드시 법정이율을 쓴다는 유명한 판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제가 가끔 수업하다가 너무 민법적이에요 이런 거는 민법 기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기본적이라고 하는데 저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진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고 가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애초부터 지연손해금 자체를 별도로 약정했다면 연 2%로 정했으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판례 번호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다 그냥 뭐 로민정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무슨 책을 봐도 다 있어요. 이거는. 자,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에 보면 그래서 5%보다 높으면은 변제기까지는 뭐 연 10%가 적용이 되는데 변제기 이후에도 지연손해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소촉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무조건 연 12%예요. 2019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기간별로 이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보험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로 계산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만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 표시합니다. 다만 이자 제한법상 제한은 넘지 않으면서도 소촉법상 12%보다 높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연 20%로 우리는 돈을 받기로 했어요. 이럴 때는 소촉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0%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뭐 30%로 했다면 24%로 쭉 가는 게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각주 14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약정한 경우 가령 지연손해금률을 10%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소장보험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 적용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소촉법은 법정이율이니까 약정을 10%로 하면 약정이 우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약정은 얘들이 소송을 생각한 약정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늦었을 때 10%로 한 건데 야 너랑 내가 소송까지 갈 줄은 몰랐다. 소송으로 왔을 때는 언제나 법정이율인 12%. 물론 약정이율이나 지연 약정이율이 12%를 넘으면 그걸 적용한다는 거죠. 이 말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깔끔하게 보시고 이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각주 12, 13, 14는 다 표시해놓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내용들이 있는데 데일리 테스트로도 좀 풀어드릴 거라서 제가 다 풀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1번 첫 번째 문제는 대여금이 있고 무이자 약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소정부본 송달일부터만 지연손해를 받을 수가 죄송합니다. 변제기 다음 날로부터 지연손해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6월 2일이 돼야 되겠죠.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를 법정 이율로 받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연 12%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월 11일에 대여했어요. 그리고 대여금 1억이고 이자는 연 10%고 변제기를 7월 10일로 이렇게 내는 게 좀 정확한 문제긴 해요. 근데 11일로 나왔다고 문제가 틀렸어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맞춰서 풀어야 돼요. 자, 어쨌든 얘는 2017년 7월 11일 대여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7월 12일로 쓰면 망한다는 겁니다. 7월 11일부터 소장보험 송달일까지 10%를 받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는 또 어때요? 연 12%를 받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여일부터 이자도 들어가 있고 변제기 다음 날로부터 지연손해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봐봐요. 2017년 7월 1일부터 1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사이에 금전 부대 청구금의 성질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변제기인 2018년 7월 10일까지는 이자일 거고요. 7월 11일부터는 지연이자일 건데 어차피 다 연 10%를 적용할 거니까 청구 취지는 무색하니까 나누지 않아요, 기간을. 이해되셨나요? 처음이니까 해드릴게요. 17년 7월 11일에 빌려드릴게요. 18년 7월 11일까지가 이때가 변제기니까 여기까지는 이자죠. 이 다음 날부터 7월 11일부터는 지연이자가 붙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연이자긴 한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상 연 10%를 적용하지만 이 이후부터는 소촉법이 적용돼서 연 1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총 3단계로 나뉘는 건데 여기는 어차피 연 10%란 말이에요. 왜냐면 약정 이유를 지연이자에 갖다 쓸 거니까. 그럼 이 기간 구별이 청구 취지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만 기간이 등장하는 거고 소장부본 송달일은 소장을 제기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소장부본 송달일인데 이제 민사재판 실무 과목이나 판결문을 써야 될 일이 뭐 만약에 있다면은 언제나 거기 그 판사가 판결문 쓰면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이렇게 안 써요. 왜? 소장부본 송달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반드시 특정 날짜로 써야 되는 게 민재시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변시에서는 뭐예요? 그냥 소장부본 송달일로 써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들도 여러분이 좀 푸시고 특히 뭐 세 번째 거 같은 거는 이자를 되게 저렴하게 연 2%로 했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몇 프로를 받아야 돼요? 5%를 받아야 되니까 기간이 다 쪼개졌네요. 그래서 2%짜리 기간이 있고 5%짜리가 있고 12%가 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좀 보시고 내용을 조금 생략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문제 하나 좀 풀어드리면 2017년 7월 9일에 10억 원을 증여했는데 2019년에 와서 증여를 해지하고 소재기를 통해서 계약해제 원상회복을 최초로 이번에 청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가 됐고 해제를 청구할 때 내가 준 10억 원을 내놔라. 그리고 너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7월 9일 당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장부원 송달일까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니 5%지만 그 다음으로 다가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상회복 청구는 이때 최초로 소재기 할 때 됐지만 어쨌든 무조건 해지하면은 옛날에 돈 받은 달로부터 연 5%는 무조건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연 5%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 12%로 바뀌니까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으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를 뭐 이때 최초로 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자, 오른쪽에 소촉법 공부해 볼게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장에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하는 민재실에서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보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선고 다음 날부터만 밑줄 치겠습니다. 그 1번의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에 선고 다음 날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장래이행 청구, 선이행 청구, 상환이행 청구, 사행위 취소, 가액배상 청구, 이혼 재산 분할 전부 이행지체 개념이 없어요. 장래이행이나 선이행이나 상환이행이 지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동의항이나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지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행기가 판결 확정 이후임이 명백한 사행위 취소 가액배상이나 이혼 재산 분할도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얘들이 아까 분리가 돼 있었는데 어디서 분리가 돼 있었죠? 가집행에서는 조금 분리가 돼 있었어요. 후자들, 사행위 취소 가액배상이나 이혼 재산 분할 얘들은 가집행을 못하지만 전자들은 가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왜 다 모였을까요? 얘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이행지체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소촉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중요한 겁니다. 이 중 형성판결 금전이행 청구인 사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이거 반드시 발표하고 외워야 됩니다.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합니다. 반드시 청구 취지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좀 암기해 놓으세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하고요. 청구 원인 부분은 어떻게 써줄까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뭐라고 써줄까요? 민법이 정한이라고 합니다. 자, 청구 원인은 색깔이 생긴다 그랬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율에 대해서는 만약에 약정 이율이라면 언제까지? 약정 이율인 연 5%. 그 다음에 민사나 상사 5% 6%면 뭐예요? 민법이 정한, 상법이 정한으로 하겠습니다. 연 12% 앞에는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소결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배점이 뭐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개정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15%로 개정되고 4년도 채 안 돼서 12%로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이고요. 우리가 제기하는 소송은 무조건 연 12%일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례형에 출제되거나 객관식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형 출제가 좀 유력한데요. 이미 비슷한 20%에서 15% 개정되던 해에 변시에 사례형으로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짓을 뭐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알아두겠습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1심 변론까지 종결됐으면 이건 끝난 거야. 이건 1심이 끝났기 때문에 1심이 변종이 끝났기 때문에 15%에 무조건 이건 고민도 안 합니다. 심법의 적용을 거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심 변론을 계속 중에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6월 1일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변론이 종결되면 기간이 6월 1일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앞까지는 15%, 그 뒤는 12%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 각을 쓰게 되는 원리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에서 이번에 다룰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재례들을 또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복수의 대여금. 자, 일단은 넘어가기 전에 32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따옴표 해가지고 거길 좀 표시를 해서 좀 눈에 좀 익혀두세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 몇 프로의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연 몇 프로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자, 그래서 이게 비율이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좀 빨리 볼 수밖에 없어요.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컨대 원고가 동일한 피고에게 2017년 4월 5일에 연 16%의 이율로 2천만 원을 대여하고 2017년 5월 5일에도 연 똑같은 이율로 3천만 원을 대여했는데 변제기는 모두 도래했을 때 돈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자, 보세요. 내가 너한테 2천도 빌려주고 3천도 빌려줬는데 뭐 우연히 이율은 같아요. 우리는 뭐 연 16%를 항상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준 날짜 다르고 3천짜리 있고 2천짜리 있어요. 이랬을 때 청구 취지는 무색하기 때문에 1차 대여금과 2차 대여금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5천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두 개 그냥 더해버린다고요. 요거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합계액으로 청구하고요.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나누니까 기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밑줄 밑에 봐보세요.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그중, 및 그중 이거를 네모를 쳐야 돼요. 뭐 그 밑에 박스 밑에다 네모를 쳐도 돼요. 그 나번의 첫째 줄에도 있죠. 및 그중 거기 다운표 제가 해놨죠. 및 그중. 그래서 5천만 원인데 사실 이건 더해놓은 거고 2천이랑 3천이 나뉘어야 되는 거죠. 2천만 원에 대하여는 2천이라는 원금에 대하여는 빌려준 날이 4월 5일부터고요. 3천에 대하여는 빌려준 날이 5월 5일부터니까 시작점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6% 받는다는 건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약정 이율이 똑같고 지연손해금도 10%일 테니까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액이 모두 16%니까 얘네 둘을 묶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6%가 공통되니까 각 다 갚는 날이 된 거죠. 각에다 표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각을 빼먹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넘어갔지만 각을 쓰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오히려 기출문제를 풀면서 왜 여기 각이 들어가는지 그냥 사안에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율과 이행기가 다른 경우죠. 2007년 4월 5일에 연 5%의 이율로 2천만 원을 빌려주고 2017년 5월 5일에는 연 6%의 이율로 3천을 빌려줬습니다. 아까 위랑 비슷한데 이율도 다른 경우죠. 두 개의 차용금이. 이럴 때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역시 그냥 더해버려서 원금을 써버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그중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아까는 시작만 달랐는데 2017년 4월 5일부터 얘는 이율이 다르니까 이 사건 소장 후본 송달일까지는 연 5%를 받겠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 말하자면 얘는 그 다음 날로부터 연 12%가 되겠죠.
근데 그걸 약간 미뤄두고 3천만 원에 대하여는 또 날짜, 시작 날짜 다르죠. 부본 송달일까지 연 6%도 다르죠. 여기까지 쓰고 다심표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어쨌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연 15%니까 각 그 다음 날부터를 잘 써야 돼요. 여기 각이 중요합니다. 각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이 두 번 나왔어요. 어쨌든 쟤는 5%, 12%, 얘는 6%, 12%고 비율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비율이라는 말 앞에 각을 쓴 거죠.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개의 비율,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랍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하시고요. 방금 기재례 별표하시고 이런 기재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취요사 강의 겨울에 하는 거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지금은 시기도 시기니만큼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완하시면 돼요? 데일리 테스트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풀고 내가 뭘 틀렸는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환이행 청구는 나중에 자세히 보기 때문에 뒤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피고가 여러 명 있는 경우를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고 11시 35분에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와 인도 퇴거, 철거 청구 보겠습니다.